계속 돌고 있는 거야. 계속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 예전에 그 한강대첩 있지 않습니까? 한강대첩. 아, 또 그거죠. 솔로. 남성 여성 이렇게 양쪽에서 모여가지고 진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커플로 이루는 건 몇 안 된다. 보시면 다 그냥 지나간다. 거대해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듬성듬성해가지고 서로 못 만나요. 아, 그렇죠.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 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4부, 우리 2부의 두 번째 주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 물리학과의 문창성 교수입니다. 저는 CMS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실질적인 검출기와 가속기에 대해서 어떤 원리인지 어떤 원리로 실험을 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은 세계를 살펴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현미경으로 사실은 볼 수는 없고 그보다 더 작은 세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속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양성자라는 입자를 통해서 우리가 충돌을 실험을 만드는데 그 양성자의 운동량을 아주 크게 가져가면 아주 작은 세계, 미시세계, 그러니까 쿼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성자의 그 운동량을 크게 가져가서 어느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나노세계라고 하잖아요. 반도체에서 주로 얘기하는 그 나노세계에서 또 다른 나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이제 쿼크라는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주 그 운동량을 높인 양성자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충돌을 시키거든요. 고난이도 애니메이션. 쉽지 않았는데. 충돌을 시키면 아주 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빅뱅과 가까운 그런 에너지, 물론 빅뱅하고는 차이 있겠지만 빅뱅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인슈타인의 아주 유명한 방정식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결국은 무언 입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빅뱅을 재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를 재현할 수 있냐면 제가 하고 있는 CMS 실험은 약 빅뱅이 일어난 후에 10의 마이너스 10승초.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 정도까지 저희 갈 수가 있어요. 역사를 이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앨리스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한 5승 그 정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서 그 당시 환경을 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LHC 가속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그 당시 빅뱅이 일어난 후에 그런 짧은 시간 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이제 그것들을 실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HC를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건데 만약에 이걸 보시러 제네바에 오시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이제 뭐 지형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약 100m 지하 100m에 가속기가 묻혀 있고요. 각각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1, 포인트 1, 포인트 2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지하로 액세스 해가지고 뭐 가속기를 유지 보수하거나 그 안에 검출기를 설치하거나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저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뭐 한 4대문 안에 다 들어오고 저런 지하철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서 2호선 아닙니까? 2호선은 조금 약간 찌그러져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사실 2호선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 이미 예측하셨어. 야 읽혔다. 읽혔어. 2호선이 약 5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LHC가 27km이기 때문에 거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파당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좋습니다. 더빙 가시죠, 봉지님. 지구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중간에 스위스 제네바. 제네바 보시면 LHC 가습기가 이제 저 정도에 묻혀 있고요. 거기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양성자는 수소에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소가스를 고압의 어떤 챔버에 넣고 전기장을 세게 걸어주면 우리가 전자를 빼낼 수 있습니다. 출발. 그래서 이제 부스터에서 이제 이 양성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프로톤, 싱크로트론의 이제 가속을 먼저 시키고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쏴주죠. 양성자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지금. 양성자가 1차적으로 이제 프로톤, 싱크로트론에서 가속이 되고 어느 정도 가속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다음 단계의 가속기, 다음 단계 가속기 SPS, 슈퍼 프로톤 싱크로트론에 집어넣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속을 시킵니다. 더 빠르게. 한 10배 이상 가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에너지가 되면 이제 결국은 LHC에 주입을 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양성자 충돌을 만드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보여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양성자는 수소에서 만든다는 거 보여드리는 네. 거고요. 수소를 저희가 이제 좀 고압의 수소를 가스를 모아가지고 전기장을 세게 걸어주면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는 게 양성자가 이제 딸려가는 거죠. 전자는 가만히 있고. 전자는 반대로 이제 달려가겠고 빨간색 양성자가 리니어 가속기로 이제 딸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니어 가속기에서 리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캐비티를 통해서 전기장을 계속 스위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장이 스위칭함에 따라서 그 양성자가 가속이 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양성자가 이렇게 아까는 연속적으로 돼 있었는데 띄엄띄엄하게 있잖아요. 이 캐비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간격을 만들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리니어 가속기에서 이제 가속이 되고 저 동그라미를 통과할 때마다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빨라지는 거죠. 우리 달리기 할 때 보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뛰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 동그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체육대회 때 양팔인 거로는 그건 줄 알았어. 잘못 봤네. 계속 이렇게 등을 치면은 맞아요. 저 사람들이 등을 칠 때마다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지날 때마다 등을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등 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가속된 양성자가 이제 그 부스터라는 곳에서 이게 모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모아져서 밀도를 좀 높이는 거죠. 인스턴트를 높여서 어느 정도 이제 모아지면 그것들을 이제 프로톤, 싱크로톤에 이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실은 최초의 가속기 중에 이제 하나인데 옛날에는 여기서도 실험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LHC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전초 단계 가속기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SPS라는 슈퍼 프로톤 싱크로톤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00에서 500GB 정도의 에너지를 이제 가속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LHC에 보내져서 현재 아까 뭐 앨리스나 제가 하고 있는 CMS 실험 여러 실험에 이제 이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얘네들을 이제 입자를 가속을 시킨 다음에 등을 쳐가지고 떠민 다음에 돌고 돌다 LHC까지 가면은 이제 여기는 막 흘러다니면서 중간에 이제 앨리스가 빼먹고 아틀라스가 빼먹고 그렇죠. CMS가 빼먹고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쏙쏙쏙 빼먹는 뭐 그런 거죠. 중간에만 빼먹는다 검출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가속기를 이제 이용해서 가속을 시키지만 이제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지만 거의 양성자들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수만 충돌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다 지나가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달리기를 하는데 좀 이따가 통로가 넓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성자들을 충돌시키지만 거기서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계속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전에 그 한강대첩 있지 않습니까? 한강대첩. 또 그거죠. 솔로. 남성 여성 이렇게 양쪽에서 모여가지고 진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커플로 이루는 건 몇 안 된다. 보시면 다 그냥 지나간다. 거대해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듬성듬성해가지고 서로 못 만나요. 그렇죠.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보셨다시피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충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돌이 되면 그 충돌된 다음에 아까 고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고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무거운 입자들이 막 나오는 거죠. 설명 들으신 식수 입자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만드느냐 하면 이제 검출기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검출기에서 여러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검출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가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이런 형태의 우리가 그 데이터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검출기에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저기 이제 빨간색 점들이 양성자가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거의 빛의 속도하고 가까운 속도로 오기 때문에 저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간격이 얼마큼 되는지. 그래서 보면 대충 한 7.5m 정도 간격으로 양성자들이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7.5m 간격으로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로 그렇죠. 충돌을 하고 있다. 그걸 시간으로 따지면 25 나노세칸. 25 나노세칸의 간격으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을 검출기로 계속 데이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1억 분의 1초마다 1억 분의 1초마다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양성자가. 초당 4천만 번의 충돌이 건 거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다음 충돌이 지금 다 끝나기 전에 또 충돌이 오니까 검출기는 그만큼 데이터를 읽어들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고속 카메라라고 볼 수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라고 볼 수 있는데 셔터 스피드가 25 나노세칸 엄청나게 밀고 있는 거죠. 미친 시킨 거군요. 엄청나게 사진사가. 근데 1억 또 분의 1초마다. 대상도 빨리 움직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질문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나냐? 그렇죠. 궁금하실 텐데 양성자를 하나씩 이제 가속시키면 충돌을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성자를 갖다가 아주 막 무지막지하게 이제 뭉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10에 11승계라고 저기 나와 있는데 엄청난 수의 양성자를 다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충돌을 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중에서 현재는 한 60개 정도 평균적으로 60개 정도의 충돌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근데 진짜 거의 1,000억 개 되는데 그 중에 한 60개 정도가 부딪힌다는 거는 그렇죠. 아, 그래서 아까 그 네. 비유하신 그 표현이 맞는 게 네. 이렇게 솔로레츠가 해도 예. 몇 커플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양성자가 네. 이제 그 양성자를 충돌을 만들려면 빈파이프에 파이프 그 관이 2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 하나는 반시계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충돌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2개의 빈파이프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그 검출기 사이에서 그게 모아져 가지고 자기장으로 이렇게 잘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결국은 검출기 정중앙에 충돌을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교차하면서 만나게 만든다. 그렇죠. 네. 자기장으로 예. 우리 정교하게 그걸 튜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또 계속 평행으로 달리면은 당연히 못 만나겠지만. 그렇죠. 네. 예. 이 검출기를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검출기가 열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컴팩트 미온 솔레노이드이거든요. 그래서 컴팩트라는 게 뭐냐면 이게 상대적인 말인데 아틀라스나 이제 다른 시험들은 좀 비어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아주 꽉꽉 채운 느낌이 보이시죠? 저기 보면 빈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 컴팩트하거든요. 이게 압축을 시켜놔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출기 파트를 빈 공간 없이 이렇게 채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되게 높죠. 그래서 에펠탑의 2배 정도 무게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거를 앞으로 꺼내기는 힘들 거예요. 한번 집어넣기는. 그 유지 보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렇게 유지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열어야 돼요. 그래서 검출기가 이제 빔이 실 때는 검출기를 이제 저렇게 슬라이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인테넌스를 할 수 있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고장난 걸 좀 수리할 수 있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 제가 검출기가 이제 열려 있을 때 빔이 없을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문창성 교수님. 네. 김현종 교수님은 아까 타인의 사진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문창성 이거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지금. 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검출기를 좀 뜯어서 보면은 크게 저렇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제 양성자가 지나다니는 길이 빈파이프잖아요. 그 빈파이프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안쪽에는 보통은 궤적 검출기라고 해서 입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궤적을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가 보통 있고 요즘엔 주로 이제 실리콘 반도체 기반의 검출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량계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측정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이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하를 띤 입자들이 휘게 만들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녀석이 얼만큼 빠른지 속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자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뮤온이라는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뮤온 검출기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CMS도 그런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자들이 어느 파트에서 검출이 됐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렇게 안쪽에 궤적 얼마큼 이게 휘었는지 궤적을 측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측정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미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실리콘 반도체 기반의 궤적 검출기인데 되게 아름답죠. 이게 센서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케이블링이 엄청나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아주 작은 픽셀 그다음에 스트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신호들을 읽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만큼의 케이블이 있어야지 신호를 진짜 많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정밀한 검출기를 만들고 싶어도 저 신호를 읽어드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케이블을 달아야 되고 안쪽은 좀 우리가 촘촘한 픽셀로 하고 좀 바깥쪽으로 갈수록 스트립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제 그 거리를 좀 더 가지고 왜냐면 너무 읽어드리기가 힘들어서 너무 빽빽하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가 이 검출기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정말 최신 기술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정밀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딱 그 중심부에 있는 거죠. 중심부에. 검출기에서 이제 단면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빈 파이프가 저 하얀데 정 가운데 있는 거고요. 거기서 양성자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부터 이제 입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측정하는 검출기 중에서 이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측정하는 검출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열량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정확한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저 크리스탈은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소금 결정을 키워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주 작은 점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큰 걸 만들려면 아주 그 인내가 아주 많이 필요한. 저거 보통 일 아닐 텐데.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저러면. 저걸 뭘로 키우냐면 텅스텐하고 나부로 돼 있는 크리스탈이거든요. 그래서 저건 정말 어려운 기술이고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이거 처음 그럴 것 같아요. 렌즈 깎거나 렌즈 이렇게 굳히거나 이것도 크게 만들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 엄청 비싸요. 그렇죠. 엄청 비싸죠. 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온 검출기인데 이거는 아까 미온이라는 이제 전자보다 한 200배 정도 무거운 경입자가 있거든요. 이제 그 입자를 검출하기 위한 제일 바깥쪽에 검출기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양성자 충돌이 초당
초당 4천만 번, 40메가헤르츠인데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거를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저장치를 다 갖다 대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흥미있는 일이 많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힉스라는 것들도 아주 드물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걸리는 시스템을 우리가 트리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CMS는 두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FPGA라는 아주 빠른 고속의 프로세스를 이용해 가지고 걸러내거든요. 내고 그다음에 이제 CPU로 걸러내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하드웨어 기반의 이제 필터링으로 약 400개 중에서 한 개만 통과를 시켜요. 근데 여기서 관건이 뭐냐면 그러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걸 해야 되냐면 4 마이크로세컨 안에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FPGA라는 프로세서밖에 없어요. CPU로는 도저히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U 이제 한 3만 개 정도 코어에 분산해 가지고 이제 또 이벤트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한 100개 중에 하나가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4만 개 중에 하나가 충돌 후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리거링이 상당히 중요한 게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를 저장 안 하면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힉스를 놓으셨다. 그러면 영원히 그 이벤트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될깡 라이브도 라이브를 놓치면은 라이브는 사라집니다. 네, 라이브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그런 겁니다. 이때 잡아야지 못 잡으면 그냥 못 끝나는 거야. 네. 근데 이럴 거면은 처음부터 애초에 25 나노세컨드 간격으로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근데 그거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사건들이 드물게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해줘야지 우리가 걸러낼 걸 다 걸러내고 뭔가가 남는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예. 월급 받으면서 노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라이브도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건지는 거 몇 개 없거든요. 20분 건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레벨에서 한 400개 중에 하나, 두 번째 100개 중에 하나가 이제 통과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웬만한 시설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3만 개 중에 하나만 저장이 돼도 1초에 한 몇백 개의 이벤트가 저장이 되는데 이게 초당 100기가 이상의 데이터가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 데이터 센터에서 이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처리된 데이터는 분실에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카피를 해가지고 또 다른 티어 1 사이트에 보내지고 그다음에 또 이 프로세싱을 또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처리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돼서 이 티어 1 사이트, 티어 2 사이트에 이렇게 전 세계 여러 컴퓨팅 센터에 이걸 보내고 처리를 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월드와이드 LHC 컴퓨팅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드 컴퓨팅을 실질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컴퓨팅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컴퓨팅에도 사실 선이 여러 공헌을 하고 있다.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있죠. 앨리스는 이제 티어 1 사이트가 있고 CMS는 티어 2 그다음에 이제 각 대학의 여러 사이트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꽤 많은 공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링이 어느 정도 되냐 이제 보시면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제 회색 4분의 1 정도 되는 반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트리거링을 하지 않으면 저 정도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현재까지는 가장 크고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른쪽 이제 하단에 LHC 데이터들이 이제 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데이터셋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셋이 아마 선에 이제 존재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빅데이터가 현재 선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그다음 컴퓨팅 리소스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선에서 이제 정확히 32년 전인가요? 선에서 월드와이드 웹이 개발됐는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은 이제 그리드 컴퓨팅으로 또 이어지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선에서 이제 컴퓨팅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이제 연구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 컴퓨팅을 또 어떤 교수님께서 뭔가 전 세계 컴퓨터를 원기옥하는 것이 그리드 컴퓨팅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힉스 같은 입자를 발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힉스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도냐면 동전을 34개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그 34개가 모두 앞면이 나올 그 정도 확률이거든요. 상상을 못할 정도죠. 엄청난. 운이 따라야 초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양성자를 최대한 모아가지고 충돌을 많이 이렇게 해서 아주 빠른 간격 25 나노세컨에 충돌을 이렇게 해야지 힉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힉스가 발견된 그 모습을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CMS 아틀라스 여기서 보세요. 어디서 힉스가 발견될지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 생각에 아마 저쯤에서 발견될 것 같은데. 저기쯤이죠. 네, 뭔가 지금 가르칠 수가 없어서. 뭔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배경 사건이라고 하는데 백그라운드보다 뭔가 액세스가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이론적인 모델과 비교해 보니까 저게 힉스가 맞더라. 그래서 힉스를 저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정확히 저도 몰랐는데 정확히 11년 전 같은 날 7월 4일 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한 거죠. 바로 여기서. 약간 볼록 튀어나온 적이죠. 그렇죠. 볼록 튀어나온.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우주를 한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렇죠? 암흑물질, 그다음에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은 뭐 대략적으로 25%, 그다음에 암흑에너지는 한 70%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게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할 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방금 여러 학생들이 하는 순간 모두가 저희를 쳐다봤어요. 그래요?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할 게 많다고 볼 수가 있고. 역시 역사는 대학원생들이 쓴다. 그렇죠. 네. 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암흑물질 탐색을 하고 있거든요. CMS 실험에서. 그래서 암흑물질은 여러 가지 힌트가 많이 있잖아요. 전체 관측적으로 우리 운하의 이제 회전 속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암흑물질이 이 양성자 충돌에서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론이 있어서 그럼 이제 양성자 충돌에서 암흑물질이 나오면 검쪽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 운동량 보존 때문에 이 XY 평면 빔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면에 수직인 평면에서는 운동량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어떤 큰 미싱된 에너지가 만약에 그 검출기에서 나타나면 우리가 그걸 암흑물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암흑물질 탐색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를 포함해서 저희 한국 CMS 그룹에서 하고 있는 게 또 뭐냐면 초고속 시각 특정 검출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 평균적으로 60번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게 증가를 더 시켜가지고 왜냐면 데이터를 더 받기 위해서 총 200개까지 동시다발 충돌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중에서 관심 있는 흥미로운 이벤트들은 하나 있을까 말까인데 우연 좋게 우리가 그 하나를 발견해서 트리거를 했다고 보면은 나머지 199개의 충돌 때문에 검출기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시간을 측정해서 25나노세컨을 나눠가지고 최대 30피코세컨드의 아주 초정밀한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200개를 나눠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하나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기반의 센서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또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산업화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시각 검출기의 핵심 부품인 센서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요것들을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기존 같은 경우는 한강 대첩을 했을 때 그날 하루 몇 커플이 탄생된가 이걸 알았는데 이제는 시간 단위로 그렇죠. 몇 시에 커플이 몇 그죠. 누굴 만났는지 골라내는 거예요. 6시에 두 커플.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커플이 됐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정확한 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웨이퍼의 특성을 측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한국이 상당한 공헌을 하게 돼 있고 앞으로 한 5년, 뭐 7년 그 이후까지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이제 계획이 돼 있어서 학생들이 관심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런 쪽에 연구도 할 수가 있고 또 암흑물질 탐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MS 실험을 하고 이제 전체적인 가속기 검출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CMS의 어떤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고 지금은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짧은 간격 안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양성자의 충동들을 그런 것까지 표현해 주셔서 충분히 많은 교수님들께서 지금 너무 재미있었다. 맞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레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